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건축, 더 멋진 도시,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조나단의 상상 이상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백지훈이고요. 저는 김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진 씨 벌써 11회를 저희가 맞았습니다. 네. 네, 드디어 저희 홈페이지에 댓글과 그리고 감동적이었어요. 방송 후기가 네. 실렸습니다. 네, 못 봤는데. 네, 실렸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한 의견들을 잘 반영을 해서 더 멋진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회를 돌아서 저희가 다시 또 11회를 맞이했어요. 네. 네, 10번을 하고 잘릴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새로운 뭔가, 기회를 네, 얻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네. 느낌입니다. 제가 1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1회 때 점점 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가 됐습니까? 일단은 네. 식상도 바뀌고 네. 오늘 또 손님들도 많으신 것 같고 네.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저희도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회에 비해서는 저는 가르마가 바뀌었어요. 새로 시작하는 마음. 몰랐네요. 머리 해주시는 분이 네. 어색하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바꿔달라고 했어요. 거기에 걸맞게 그래서 오늘은 11회예요. 10회를 빼고 나면 다시 1회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오늘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네. 기대돼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생각해보면 정작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 게 건축과 도시잖아요. 네. 네, 이 건축과 도시를 만들고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물론 1회, 2회 때 김성률 소장과 이기철 소장이 나왔었지만 그분들은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오늘 재미없으신 분들이십니까? 아니, 그러면? 오늘 사실은 더 재밌는 분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네. 건축계에서 재미없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네. 한번 나눠볼까 해서 네. 특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산에 가장 영향력 있으신 네 분의 건축가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사 사무소라고 하면 크게 이제 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네. 그래서 대형 건축사 사무소라고 부르는 조직가, 그리고 아뜰리에라고 말하는 소형 건축사 사무소, 이런 식으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대형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적인 두 분과 그리고 아뜰리에를 이끌어 나가시는 대표적인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 왼쪽부터 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사협회 및 건축가협회, 학회 등 건축계 교집합에 속해 계신 상지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의 오초로 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포럼비 국제건축문화제 등에서 활동을 하시고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라움 건축사 사무소의 오신욱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편에 도시 건축 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시선과 페북 그리고 여러 가지 강연 등을 또 하고 계시는 이신석의 종합건축사 사무소의 김승남 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희 부산보다는 사실은 거의 전국구에 설계를 하고 계시는 풍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JMY의 윤재민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저희 방송이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도 나가지만 팟빵이나 팟캐스트를 통해서 목소리만 나가는 또 방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워낙 게스트가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자기 목소리로 자기 소개와 함께 자기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앞으로 진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부터 소개를 했으니까 이제 반대로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윤재민 소장님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품 소개까지 해야 됩니까? 네. 저는 한 15년 정도 프랑스에서 건축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실무를 마친 뒤 2008년에
입국해서 고향인 부산에 JMI 아키텍처라는 사무소를 열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윤재민 대표 소장입니다. 주작품을 그 프로젝트명으로 일일이 열거하기보다는 주로 저희는 이제 소규모 아틀리에니까 주로 주택이나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때로는 조금 중소규모의 작품도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프로젝트가 개인 발주 프로젝트들이고요. 그 다음에 간간히 공공 혹은 어떤 기관, 그 다음에 어떤 기업 프로젝트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들에게 어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력을 발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란 소장님. 우리 모두가 무건수행기. 아니 딱히 자랑할 게 없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일신설계 사무소는 많이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설계한 건물들을 아마 들어보시면 그 성형외과 사무소구나 라고 느끼실 텐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네. 시청, 네. 멕시코, 지립미술관, 유리마루, 그리고 요새 핫하다고 이야기하는 대베 101, 그다음 또 상지건축사 사무소하고 같이 부산 현대미술관도 올해 완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완공되진 않았지만 열심히 설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산 오페라하우스도 네. 설계하고 있어요. 하여튼 40년 동안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설계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도시나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삼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나 그리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이런 도시재생 사업들 용역 수립하는 데도 많이 참여를 했고요. 또 윤재민 소장님하고 비슷하게 독일에서 한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지금 부산에 돌아온 지 한 14년째. 네. 이 정도면 될까요? 약해. 좀 더 분발해 주세요. 아니 거의 부산을 다 만드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신욱 소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조나단 상상 이상 부채가 어우. 만들어졌네요. 근데 이 부채를 좀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디 이 건물에 걸어놔도 될 것 같아요. 네. 빗기로. 이게 거기 빗골로에 가면 있다 그러던데. 예, 한 50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저는 라움 건축의 오신욱 소장입니다. 우리가 라움 건축은 2001년도에 사무실을 오픈해서 올해 한 17년째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계속 공부를 해서 부산에서 끝까지 이렇게 설계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 경성대학교에 와서 특강을 한번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저보고 흑수저 건축가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청중들한테 저는 금수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기억이 오늘 오니까 확실히 하고요. 저는 아주 작은 주택, 몇 년 전에 했던 반쪽집 부산의 아주 작은 주택부터 해서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 부산 외국어대학교 마스터 플랜이 당선돼서 학교 옮기는 걸 8년간 설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일본과도 같이 작업하고, 또 지금은 저희 라움 건축의 이제 사무실에서 다양한 미술가들 전시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초량의 작은 건물을 만들어서 갤러리 카페를 오픈해서 우리 건축가들이나 문화예술가들이 모일 수 있는 약간의 공간 기부, 대안 공간을 지금 열심히 제 자력으로 자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깨알 같은 홍보하면 좀 그런데 와서 좀 팔아주십시오. 여러분들 좀 팔아주셔야 이게 우리 건축 문화가 좀 풍성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는 거는 앞으로 우리 부산의 공공건축물에서 어떻게 공공건축물을 좀 작품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공공건축가로 지금 몇 개의 작업을 관여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풍토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내 개인적으로도 민간의 작업들은 내가 컨트롤이 되는데 공공건축물들은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공무원도 있고 재산도 있고 사회도 있고 언론도 있고 이래서 잘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작품의 수준까지 끌어올릴까 하는 게 제 최고의 요즘 관심사입니다.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깨알같이 저희 또 부채 네. 강구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연스럽게 교수가 된 것 같은데, 전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나이가 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머리도 좀 많이. 굳이 밝히실 필요가 없었던 것 머리 같은데요. 이야기 안 하시는 거 전체적으로 스튜디오가 좀 많이 밝아진 것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 개인에 대한 소개도 물론 좀 해야 되겠지만 회사에 대한 소개 잠깐 하도록 하면 저희 회사는 197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올해 43년 정도 되고 있고 43년 동안에 일선에서 아까 대표적인 작품들 얘기했는데 야 우리 대표 작품이 뭘까라고 했을 때 선뜻 떠오르는 게 없어요. 야 이게 우리 회사의 대표작이야 또는 이게 나의 대표작이야 라고 할 만한 것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는 저희 회사에서는 어떤 한 명의 개인 디자이너의 어떤 역량보다는 팀워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일을 해나갈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면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조금은 다른 출발점을 가졌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건설회사에 한 7년, 4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별로 뜻한 바도 없었지만은 조금 진로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설계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데 부산에 정착을 고향이죠. 다시 하게 된 건 1994년도에 내려왔으니까 지금 이제 약 한 23년 꽤 됐습니다. 처음에 내려올 때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왔지만은 그 세월 동안에 한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부산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는데 일조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특집인 만큼 사실은 저희가 딱히 뭐 정해준 주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해준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화두를 던지시고 여러분들께서 열띤 토론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런 어떤 화두가 안 나올 때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해서 화두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또 제 왼편에는 성이 두 분 다 옷이세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제 왼쪽에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네. 뭐 OC 대 BOC로 토론을 해주셔도 되고 또는 대형 건축사 사무소 대 소형 건축사 사무소로 토론을 해주셔도 됩니다. 뭐 다방면으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도 뭐 주제를 제가 우선은 하나를 던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산에서 다들 건축을 하시고 계신데 부산에서 건축하시기에 요즘 어떠신가요? 뭐 직원들 월급 잘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 각자 자리를 잘 공고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고히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질문을 부산에서 건축할 만합니까? 라고 묻는 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라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좀 생각하니까 어려운 점과 그 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말씀드리면 뭐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 걸 비칠 수도 있고 뭐 다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어려운 점은 건축가가 좀 대우를 못 받아요. 건축가 대우를 못 받는 누구한테 못 받느냐?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을 가르치는 분들한테 대우를 잘 못 받아요. 학교 교수님들이나 그리고 건축을 관장하는 공무원들한테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의뢰하는 사람도 대우를 별로 잘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뭐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올 것 같고 좀 반면에 부산에서 건축이 좀 쉬워요라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 기회가 많습니다. 부산은 기회에 있다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대형도 마찬가지고 소형도 마찬가지고 좀 열심히 하면 아직까지 부산에 대한 기회가 많은 것은 사실 서울만큼 경제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중소도시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경제력이 있고 건축이 문화로서 접근할 수 있는 경제력도 갖춰진 것 같고 적당한 수요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조금 제가 볼 때는 수월한 편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럼 서울에서는 건축가 분들께서 대우를 잘 받으시는 편인가요?
있으신가요? 예, 그 서울에는 제가 아는 건축가들은 대우는 잘 받는데 못 먹고 살죠. 똑같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좋은 점은 다양한 학교 선생님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부산보다 훨씬 뛰어난 건축가가 많아서 그런 게 뭔데 건축가에 대해서 적당히 존중도 하고 대우도 해주는데 또 너무 그런 사람이 많아서 좀 경쟁도 치열하고 뭐 또 유명해지기도 좀 힘들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모르겠으면 제가 한 20년 지금 느낀 거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상처가 될 때도 있었고 또는 힘이 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윤재민 소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네, 네. 싶은데요. 그리고 네. 윤재민 소장님께서는 프랑스에서 공부하셨고 김진ang 사장님은 독일에서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건축가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건축가의 그런 사회적 지위, 네. 예, 그 포지셔닝이 사실 대단하죠. 확실하게 그 사회 전반에 문화 리더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프로그램 창작적인 면이나 어떤 사회 책임 면이나 모든 면에서 건축가 익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일 하나 그 도시 개발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한국 같으면은 되게 뭐 도시 개발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뭐 주도된다 그러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터 아키텍트가 전체 개발 사업을 주도하게 되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위치가 굉장하고 그다음에 교육 수준도 그에 걸맞을 수는 없죠. 아울러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 얘기겠지만은 저는 현행 그 건축사 제도에 대한 어떤 문제 그런 게 결국에는 부산을 넘어 한국 전반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그 건축사 제도를 보게 되면 건축사라는 직업 자체가 한 그 시대 문화를 책임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소양적인 문제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의 기본기 그런 것들을 골고루 판단해서 이 사람이 그 앞으로 미래의 어떤 그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단지 뭐 우리가 주택만 해도 3개월 혹은 6개월, 심지어는 1, 2식 설계하는 것을 단 3시간 만에 그 거리내라는 어떤 도식화된 어떤 그런 시험을 치르게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되게 기능사 같은 그런 건축가들이 많은 나라에서 어떤 건축 행위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각 지자체별 할 것 없이 어떤 도시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상당히 그 결국에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 말고 그 넘어서의 문제들을 제한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프랑스 건축사들은 굉장히 어떤 뭐 건축사가 뭐 수학자하고 얘기한다든지 그런 전반적으로 볼 때 문화적 수준이 상당하다. 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귀를 기울인다. 또 그만큼 건축가는 또 책임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독일은 어떠십니까? 독일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크게 되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가요. 하나는 아틀리에 건축, 우리가 이야기하는 작은 설계사무실. 이 사람들을 주로 건축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술가로서의 건축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또 한 사람은 공무원이 돼요. 독일은 뭐가 다르냐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도 하고 그 인허가를 다 체크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건축가가 모두 다 도면을 완벽하게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독일에서는 공공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시나 구에서 거의 다 설계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또 한 명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형 설계사무소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건축가라고 잘 안 부르고 비즈니스맨이라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서 근데 그 중에서 건축가로 유달리 대우를 받는 사람은 아틀리에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왜냐하면 훨씬 더 자유스럽고 훨씬 더 창의적인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우나 이런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이 말해주죠. 우리가 한 달 만에 할 프로젝트를 독일은 다 점검하고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하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이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자면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그만한 대우도 받고 있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보통 보면 그 독일의 유명한 지금 현대 건축가들이 과거에 그장 시대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게 사회 전반적 분위기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아까 공무원이 설계를 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입지가 더 부족한 건지 아니면 건물을 거의 안 지어서 그런 건지 예를 들어서 돌발 질문이에요. 네.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마티아스 옹어스 같은 사람이나 게르드 마칸 뭐 이런 사람들은 이게 세계적으로도 제가 모르면 안 세계적으로 한데 그 말도 질문이 맞는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유명한 스타 건축가들 노만 포스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마 사회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독일은 뭐 잘 아시다시피 워낙 소위 말해서 한 특출한 인물이 수백만 명을 학살한 이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자면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어떠냐 그러면 그런 한 영웅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보다는 동네 건축가 각 동네에서 그래서 대학 건축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마어마한 멋있는 건물을 짓기를 이렇게 바라는데 대학교의 목표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정말 디테일까지 다 해서 아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5년제를 졸업하고 나서도 집 지어보라 그러면 거의 잘 못 짓는 애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충실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동네에서 자기가 일을 할 수가 있고 밥 벌어먹고 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동네를 안 떠나고 그대로 가는 이런 전통도 아마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많이 안 나오는데. 아마 일반인 분들께서는 좀 이해를 못 하실 경우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틀리에의 소장님이라고 할 수 있는 윤재민 소장님이라든지 오신익 소장님 같은 경우는 직접 디자인을 하시는 경우가 그러니까 뭐 음식점으로 따지면 직접 네, 빵을 구우시는 네. 분들이고 우리 대형석의 장소 레시피를 네. 짤 수도 있는. 그렇죠. 레시피를 짜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오해가 그래. 아 그런가요? 더 오해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대형하고 소형의 기본적인 차이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산품, 표준품 어떻게 보면은 건축도 타이폴로지를 만드는 거예요. 공간의 유형을 만드는 건데 이거를 아파트나 뭐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상품들을 위주로 해서 만드는 사무실들이 대형이 많고요. 그 다음에 소형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그 각 개인 맞춤, 옷, 양복점 이런 것처럼 개인적인 좀 특수한 이러한 취향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경향들이 많죠. 근데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조금만 커가면은 뭐 연립주택이나 뭐 타운하우스 이런 것들은 작은 사무실이지만 그렇게 대량으로 땅콩집 같은 경우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소형 아트리에거든요. 근데 이게 땅콩 밭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대형으로 이루어져거든요. 그런 차이가 저는 오히려 대형과 소형의 차이가. 근데 대형과 소형의 차이가 뭐죠? 숫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종합건축사 사무소라는 이름을 어떤 경우에 다 할 수가 있죠? 옛날에는 3인 이상이 되면은 그게 원래 법적으로 종합건축사무소를 붙였는데 네네.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다나요. 근데 옛날에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종합건축사무소로 하면 약간 좀 있어 보이고 커 보이니까 그리고 또 이름 변경하면 여러 가지 골치 아프니까 그대로 남겨둔 그런 전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뭐 아틀리에적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 대형과 소형의 그 작업 성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소형 보통 아틀리에 사무소라고 하는 데는 보통 대표 소장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요. 네. 영세하니까 소장들이 직접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아울러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건축적 욕심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대형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도맡아서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네네. 그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익명성이냐 아니냐. 사실 대형 펌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사실 누가 작품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사무실 대표 이름으로 나가서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냥 사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스탠다드화를 따라가게 되죠. 근데 개인 아틀리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데서 조금 작품 성향의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의 규모가 좀 차이가 나고. 그렇죠. 규모가 차이나죠. 저희 회사에서 다루는 프로젝트들은 저희가 설계를 했지만 감리 거의 1000년을 들어갑니다. 왜 설계와 감리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광급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들이 다 분리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게 완성돼 나가는 과정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처음에 내가 디자인했던 이성기란 것이었지만 결과물은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죠. 사장님, 그 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마 일반인들은 잘 네. 모르실 겁니다. 네, 감리 참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쉽게 주세요. 쉽게 얘기하면은 설계된 도서가 있을 것이고 그 도서대로 이제 건축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 건축물이 지어져가는 시공 과정에서 시공자에게 완전히 맡겨두지 않고 제3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서대로 지어지도록 유도를 해주고 관리 감독을 해주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의무가 감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틀리에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자기가 작품 디자인을 하고 또 실제적인 감리까지 직접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그 건축물에 대한 완성도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지죠. 또 디자인 과정에서 약간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지어지는 걸 보면서 시공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또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불리한 부분은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도 하고 또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가면서 문제적으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일정이 있다는 상황에서 일정이 있는 아틀리에 사무소가 만들어낸 것들은 완성도가 높아지죠. 아니 우리 소형도 감리와 설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지금은 다 분리됐죠. 네. 분리돼서 네. 이제 설계자가 감리를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소형 건축, 소규모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우리 흔히 말하는 구청에서 설계 공사를 하려면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설계를 한다 맡기면 구청에서 공사를 하기 전에 구청의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을 하는 것이 소규모 감리의 어떤 취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많은 아틀리에 건축가들이 이제 많이 반대를 했죠. 예. 네. 왜 이제 직접 내가 설계한 거 내가 디자인 감리를 해야 되는데 허가권자가 그냥 임의로 순번회에서 지정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그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해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법제화되어 있는 상태. 우리 일반인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설계가 항상 이렇게 오해하시는 게 설계하시는 분들이 무슨 공사도 다 하고 그냥 끝까지 다 하시는 줄 맞아요. 아는데 네.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행제도에서는 설계한 사람이 설계 도서를 완성하는 순간 책임이라든지 모든 게 끝나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사가 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설계한 대로 되고 있는가를 감독할 수 있는 어떤 권한, 그게 이제 감리인데 이걸 분리해 버리니까 그때 이후로는 어떻게 공사가 되는지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신 소장님 생각하는 부산에서 제일 베스트 되는 건물. 저는 아까 오면서 계속 베스트를 생각했는데 없어요. 제 작업 말고는 사실은 없어요. 내 작업,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시죠. 내 작업을 이야기하려니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우리 주위의 건축가들 그럼 최근에 상 받은 것들을 하나씩 대기 짚어보니까 정말 좋은 건축이 없어요. 차라리 우리 오래된 그냥 삼복도에 옛날부터 있던 집 그 동네가 또 차라리 좋은 것 같고 이게 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우리 부산에는 아직 그런 뭐 어떤 분들은 뭐 유명한 건축가 누가 한 이런 작업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 이렇게 동조가 잘 안 되고 공감 잘 안 돼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좋은 건물은 지시층 많아요. 아니죠? 뭐 저희가 설계한 것도 물론 자식들 같아서 이렇게 자부심이 있긴 하지만 뭐가 제일 부산에 있는 건물 중에 소개하고 싶으냐 그러면 감천 문화마을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극도 마을 가보시면 거기에 그 태극도 마을이라는 종교 집단으로 살았잖아요. 네. 그 교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누구나 다 인간은 햇볕을 받고 맑은 공기를 네. 마시고 바다를 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 앞에 집 가리지 말고 네. 집을 지어라. 이 시대에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공존의 건축. 이게 제일 오히려 그런 것들의 의미들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감천문화마을은 저한테는 오히려 그런 본질적인 거가 훼손되는 것 같아요. 건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컨대 하나만 얘기하자면 초량에 있는 아모레 퍼시픽 그 김종규 소장님 설계하신 거 같은 경우가 저는 정말 솔직한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어떤 땅 중에서 최대의 용적률, 최고의 건폐율을 올리면서 어떻게 하면 잘 팔아먹을까를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특정한 기업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 정말 필요한 건물만 자기들이 표방하고 싶은 대로 지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는 오피스가 가운데 기둥 하나도 없는 무주의 공간일 뿐 아니라 특히 코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복도를 보통 보면은 화장실하고 이렇게 계단실 앞에 복도를 둬서 앞에 있는 사무 공간들을 전부 다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반대쪽에 놨어요. 반대쪽에 놓으면 뭐가 좋냐? 화장실 가서 직원들이 마음대로 그 장사 욕하고 이럴 때도 안 들려. 그럴 뿐 아니라 거기 있는 공간도 정말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구석기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밖에서도 보이는 하나의 정면적인 어떤 공간. 그래서 저는 그러한 자기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건물들이 그게 누가 설계를 할건 상관없이 부산에 하나하나씩 늘어날 때 이게 참 좋은 건물들이 모여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베스트를 얘기하기보다 네. 야, 이건 정말 볼볼견이야. 네.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죠. 윤수현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의자 책상 안 당기셔도 돼요. 네. 아까 뭐 워스트 말씀하셨는데 네. 글쎄요. 대부분의 뭐 도시가 마음에 안 들지만 네. 그러니까 뭐 부산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 부산성 이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때 뭐 서울시나 제주시나 부산시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 어떤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법을 또 뛰어넘는 문화라는 것이 진짜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부산의 문화는 뭔가에 대한 질문을 우선 던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네. 일단 그런 시각으로 볼 때 뭐 워스트는 뽑으려고 하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69 SK뷰 네. 는 그 생기지 말았어야 될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일단 내가 스스럼 없이 말하라며.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뭐 그야 뭐 주문을 했으니까 하셨겠지만 사실상 그거는 존재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건물이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달맞이 있는 대부분의 어떤 건물들도 사실 새로 다 이렇게 해야 될 건물 같아 보이고. 그래서 어떤 지역성의 문제, 네, 결국에는 지역성이 기반이 되는 어떤 사람의 생각들 기본적으로, 그죠? 그것을 짓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건축주의 어떤 생각이나 그것을 받아서 또 그 생각을 관철시켜주는 어떤 건축가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낮게 하나씩 제대로 생각되어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도시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하면은 저는 모나코보다 더 뛰어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그죠? 북한 재개발 그렇게 운운하면서 사실 그 배후 도시가 되는 수정동 그 삼복도로일 때는 그 뭐 삼복도를 르네상스 해가지고 그냥 뺑기칠이 나는 속된 말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도시를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 자체가 워스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야. 저는 솔직히 조금 반대예요. 왜냐면 제가 페이스북에서 한 그룹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부산이 사랑하는 공간이라는 걸. 그래서 사람들한테 좋은 건물을 한번 소개시켜 보십시오 하니까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아, 나쁜 건물을 소개할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제가 다 막았어요. 저는 무슨 생각이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나쁠 수 있고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정말 좋은 거, 바람직한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남기는 게 부산으로서는 더 좋은 게 아닌가. 제가 세 가지만 더 들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구포도서관에서 부산을 소개하는 시리즈, 강연 시리즈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3개의 탐방을 기획을 한 적이 있어요. 첫째 하나가 워터프론트 건축. 뭐 그 569 가원부터 시작을 해서 바닷가에 널려 있는 뭐 웨이브원 뭐 임랑에 있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참새들이 전깃줄에 널어놓듯이 건물에다가 널브러지게 널어놓고 바다를 보게 만드느냐. 이거가 정말 부산에는 많은 건물들이 쭉 시리즈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가 정말 보석 같은 게 토성동에서 중앙동까지 이렇게 쭉 가면은 거기 옛날에 적산가옥부터 시작해서 근대문화유산들이 이게 알게 모르게 정점이 박혀있는 이런 건물들도 있고요. 네. 또 작년에 되게 핫 이슈가 됐었죠. 비엔날레 하면서 그 고려제강이라는 부산의 기업이 한편으로는 홍보관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첨단의 건물을 만들면서 동시에 옛날의 공장을 개조해가지고 F1963이라는 소위 재생 프로젝트를 해서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건물들을 만든 사례들.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늘어날 때 부산이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아까 반대 의견을 필요하셨는데 어찌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받아서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어떤 우리가 사고 방식, 그죠? 그런 뭐 우리 그 관행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방식으로 봐야지만 결국에는 아까 낮게 하나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래야지 결국에는 지역성이 시간을 두고 완성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 같은 생각입니다. 잠깐 국제건 충분하지 소개를 좀. 그렇죠. 그렇죠. 저희요? 사실 이 방송도 부산 국제건축문화제 주관이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 있잖아요. 여기 네. BAF. 네, 부산 아키텍처 페스티벌인데요. 네. 앞으로 파운데이션을 목표로 네. 지금 2001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7살이네요. 네네. 네. 건축 관련해서 건축인들은 물론 대중들에게 건축 문화를 좀 알리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전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부산국제건축문화제라고 하면 전시 행사라고 1년에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런 행사라고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건축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운영도 하고 있고 그렇죠. 제가 네. 오늘 오전에는 호프 위드허그 프로젝트라는 그 쉽게 말하면 집 고쳐주는 사업인데요. 네. 건축인들이 재능 재원 후원을 해서 좀 어려운 분들의 이런 주거를 개선해주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어요. 되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진주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그렇죠. 타이틀 좀 잘. 국제 건축 문화제 이라니까 좀. 그러니까요. 너무 저희 잘안 하다는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속에 있는 저한테도 국제 건축 문화제 뭐가 이 실제 활동하고 좀 다른 거. 맞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전시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름도 그런데 이제 해를 지날수록 점점 이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많이 좀 부산 국제 건축 문화재단 부산 건축재단 뭐 건축재단 뭐 이런 뭐 이런 거 파운데이션 하는 회사가 네, 그렇죠. 네, 네.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바뀌면 근데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갈 때는 거예요. 국제사를 붙이는 게 맞았어요. 네 지금은 맞습니다. 국제적인 어떤 그런 회사에 있기보다는 이제 부산 전체에 좀 삼성으로 스며드는 그런 네네.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 민생에 대한 부분 한번 보내볼 필요가 네, 있다. 네. 근데 사실은 국제건축문화제가 처음 만들어져서 국제적인 유명한 뭐 건축하시는 분들 모셔와가지고 돈 많이 썼죠. 근데 부산 국제건축문화제 딱 그 부분 나와 있으면 정강에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우리 또 부산 건축을 알리는 역할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역할을 못했어요. 네. 외국의 유명한 건축인들을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정해주지. 정작 우리 부산 건축인을 소개한다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게 저는 굉장히 아쉽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제자 좀 뺐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왜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냐 그러면 이게 저는 부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국제건축문화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산국제영화제 작년 같은 경우에 뭐로 이슈가 됐었죠? 소위 다이빙벨이라는 영화를 이거를 소위 시장님이 개입을 하고 소위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독립성 문제,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얘기됐었죠. 근데 왜 부산국제문화제는 그런 얘기를 제기하지 않죠? 국제문화재? 국제건축문화재? 쉽게 이야기하자면 건축문화재가 건축인들이 정말 우리의 갖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축제들을 벌이려는 장인데 실제로는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가 원하는 것들을 대부분 하잖아요. 학술, 기획, 거기 대부분의 일들은 전부 다 시에서 해야 될 일들을 왜 국제건축문화제에서 하고 있죠? 거기다가 또 왜 워크샵 같은 거는 건축가협회나 학회에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잖아요. 네. 시민 투어 여태까지 전부 다 단 협회에서 다 했었잖아요. 건축문화제가 뭘 하는 모임인지에 대한 그 정의부터 시작을 하는 게 우리 건축을 위상을 바로잡는 시작 같아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호프 위드 허그 주택 네. 프로젝트 네. 저는 되게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그러면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네. 참 좋은 일이 맞는데 멱살 잡히면서 네, 근데 참 정말 희생하면서 건축가들이 맞아요. 희생하면서 하는데 네. 두 가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첫째 하나 문제는 옛날 TV에서 했던 러브하우스하고 같은 버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서 무슨 도시와 건축적인 문제로 어떤 해결책을 줘서 사람들을 기쁘게 했나요? 돈으로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누가 후원하고 그거 다 일 대신해주고 그걸로 딴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이거는 좋은 일이긴 한데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소위 말해서 본질의 도시건축이라는 본질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잠시만. 근데 꼭 그게 그렇게 단정 짓기는 너무 어려운 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지금도
그 호프주택의 지금 호프 사업의 운영위원이기도 하고 제가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멱살 잡혀가지고 집을 지어주고 그게 또 심지어는 흘렸어요 지금 재개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게 가지는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모든 작은 것도 다 원론적으로는 도시의 의미도 있고 뭐 인간의 이게 뭔가 역할도 해야 되고 하는 거겠지만 또 그게 모든 것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려운 사람한테 어쨌든 다른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단순하게 집 짓기 고쳐주고 지붕 고쳐주는 거를 제대로 된 조직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투입돼서 뭔가 그렇게 좀 없이 살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누구도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 제대로 디자인된 공간 누구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입장이었거든요. 우리 호프주택 가지는 의미도. 물론 그리고 이게 그냥 있는 돈 예산 가지고 지어주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다른 쪽에 있는 예산들을 확보해서 또 도와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는 분명히 있는 건데 문제는 첫 시작점은 그렇죠. 러브하우스 흉내 낸 것처럼 보이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부분에서 지금 아마 조금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면 비엔날레 같은 경우가 이래요. 비엔날레도 뭐 예산도 뭐 그렇지만 비엔날레를 만드는 거는 딱 3개의 행사밖에 안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2년마다 한 번씩 전시회 행사, 그 다음에 조각 프로젝트, 그 다음에 바다미술제. 근데 목표가 뭐냐 그러면 그 예산을 들여서 외국과 우리나라에 있는 신진 그 예술가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의 작품을 도시공간 속에 남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부산적인 특징을 살려서 바다미술제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저는 한편으로 보자면 뭐 호프 프로젝트도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참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 건축에 관한 건축가가 와 이렇게 멋있는 거를 이렇게 좋은 거를 남기는 일이 주어야지 네. 이게 우리가 봉사활동하듯이 또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듯이 하는 거는 도시와 건축적인 거를 다루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아니, 전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남 사장님 의견을 공감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지역에 적선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 말은 원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어떤 원하지 않는 것들, 부담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행위 자체는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런 분들도 어떤 최소한을 가지고 어떤 최단의 어떤 효과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공간적 가능성을 보여준 그 정도 선에서는 그치면 좀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걸 뭐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를 떠나서 근본적인 어떤 건축적인 어떤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적인 고민은 아마 호프주택하면서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적인 상황은 맞아요. 현실적인 상황은 맞지만 건축적인 고민도 안 한다는 건 분명히 아닌 거 절대 저는 동의합니다. 아니 뭐 그건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작은 공간 굉장히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위협적인 공간을 나름대로 공간을 개선하려는 각각의 건축가들의 노력들이 분명히 들어가는 거고 그걸 통해서 분명히 그 주변에 대한 인식, 변화도 생기는 거고 여기에 재능을 기부하든 재원을 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변화도 유도하는 역할은 분명히 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하는데 호프주택이 제가 생각할 때 가진 약간의 문제점은 이것이 초기에는 행사를 위한 이벤트를 위한 걸로 좀 흘러갔다.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책으로 하나씩 디벨롭되고 가고 있다는 걸 뭐 사실은 제가 지금 계획돼 있어서 그걸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 기대할 만할 뿐이다. 그래서 조금 오히려 협조를 해서 그런 느끼는 부분들을 좀 옆에서 이렇게 보탬이 돼줄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가 있으면 좀 같이 자, 돌발 질문.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업을 하고 있지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건축가 혹은 건축인 이런 사람들이 재능 기부를 할 입장이 되는가 있나. 저는 반대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축가가 때려 다른 데 기부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요, 진짜 이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건축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건축 문화에 대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도와주시면 독립건축가나 지역건축가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생겨날 거고 훨씬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저도 건축가를 좀 도와주세요. 좀. 사실 저도 제가 봉사를 하면서 뭐 그 얘기했어요. 네. 우리 건축가게 저도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어? 어떻게 재능 기부라는 게 먹고 사는 일로 재능 기부가 어디 있냐? 그 생업인데 네, 재능 기부는 내가 건축을 하면서 어디 가서 피아노 치주는 게 재능 기부지 내가 건축 설계를 해주는 게 재능 기부는 아니다. 네. 분명히 아닌데 저걸 생각해요. 그냥 옆에 열심히 폐지 주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장학금 기부하러 가는 할머니처럼 또 열악한 환경에서도 뭔가 자기의 조금을 살을 떼서 뭔가 남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저는 사실은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하나 할 거고요.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 또 건축가 욕심에는 어떤 거 있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뭔가를 건축적인 건축가의 욕망을 또 한번 넣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름대로. 난 그게 솔직하게 한 개인의 건축가로서는 나한테 주어진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좋은 점도 있는데 저는 건축문화재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건축가가 어떻게 하면 좋은 공간을 만드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네. 그리고 그 노력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네. 그래서 만들어지는 질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 민간에서는 생활외고에 쪼달려서 잘 못하는 거를 네. 하나의 사례만이라도 보게 해주면 네.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건축이 참 제대로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이 증거를 남겨주는 일들. 아니 아이고. 그 공공건축가로 선정되시는 분들 한번 그런 프로젝트 만들어 보죠. 괜히 홍보주택 이런 거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뜻은 좋지만은 뭐 아주 한정된 사람 또 거기 약간 로또죠. 선정되기보단 또 탈락되신 분들은 또 미는 것을 당한 문제가 네.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보다도 오히려 공공건축가들 중에서 진짜 공공건축을 작은 부분으로 뭐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한번 기획을 해가지고 그걸 또 우리 건축문화재에서 좀 지원해서 밀어주고 재능 기부를 받는 게 아니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습니다. 네. 이게 오히려 이 부산 건축에 위한 또 부산 시민을 위한 그렇죠. 좋은 그런 제안 아닐까. 근데 한 예 중에 하나가 영국의 설펜타인이라는 공원에서 이 공원을 참 안 알려진 공원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뭘 하냐 그러면 자기들이 홍보비로 준비했던 약 3억 원 해당되는 거를 그 해에 가장 자기들이 원하는 건축가 한 명을 택해서 거기에다가 파빌리온을 짓기를 해요. 네. 매년 하는데 근데 이 파빌리온 하나 짓는 것 때문에 그 공원은 정말로 유명한 공원이 되어지죠. 그죠? 그러면서 증거를 하나씩 남겨가는 이런 일들도 건축문화재에서 좀 해볼 일들이 아닌가. 아니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근데 호프 사업은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공공성 부분은 조금 강화하려고 계속 운영위원회에서 노력하고 있고 올해 오신우 소장님께서 재능 기부하실 그 프로그램은 공공시설이 될 거예요. 재능 기부인지 아니면 재능 발휘하실. 네네. 재능 발휘. 자기 말이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런 것들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 발 떨어진 곳에서 바라만 보시면서 좋은 얘기만 해주시지 말고 과감하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능력을 좀 발휘해 주시면 건축문화재가 조금 더 성장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건축가가 왜 중요한지 좋은 공간이 왜 부산에선 이렇게 좀 찾아보기가 힘들고 이런지 이런 거를 시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민의 안목을 높여야 되는데 그거는 시민들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건축가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처음에는 재능 기부가 될지라도 이렇게 좀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안으로 좀 들어오시기를 자, 당부드리고 좋습니다. 싶습니다. 들어가면은 그 건축가들한테 제대로 지급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은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소규모 아뜰리에나 좀 이따 들어. 네. 그러니까 나도 살짝 나갔다 와 있어. 파운데이션이 저는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게 거의 부산 최초의 그 독립 아뜰리에로서 사실 그 부산에 그쪽 기여한 바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건축가 사무소는 거의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빡빡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재능 기부를 하라는 거는요 살점 떼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려 부산시에서 그분들한테 다른 일반 민간에서 주지 않는 제대로 된 그 설계비를 주시고 제대로 받아내십시오.
그 과정을 제대로 찍어내십시오. 그게 올바른 건축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10년, 20년 그때 재능 기부 받으십시오. 한이 많이 그게 맞는 거예요. 한이 많이 있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런 인식 변화 없이는 네. 아니 근데 그거 있잖아요. 제발 이 시에서 발주하는 뭐 일시적 어떤 이런 건축가 개입되는 일들 입찰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영화제 하는데 뭐 파빌리온 같은 거라든지 이거 입찰로 해가 맨날 뭐 이래 주고 하지 말고 아. 좀 이렇게 예. 공공건축가나 부산에 어떤 뭐 예를 들어 재능 기부 하나 했으면 재능 발휘하라고 그걸 뭐 세 개로 준다든지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영- 그러니까 좀 네. 만들게 해주고 대형 프로젝트 뭐 예를 들어서 신상지에서 몇천 세대 아파트 설계 하면 무조건 야 젊은 거 한 사람 끼고 해. 그러면 여기 10% 줘. 뭐 이렇게 해야 안 돼요? 이거? 그래 우리가 먹고 살지. 이거. 실제로 그 법안이 덴마크에 있습니다. 왜 그래 안 되면은 그거 있잖아요. 안 되면은 뭐 우리 단지 아파트 단지 안에 유치원은 젊은 사람을 시켜 반드시 법제화 시켜가지고 맞죠? 상진 많이 하는 거 유치원 하나 주세요. 나한테 그런 법제화되면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네. 좀 해줘야 돼. 네, 대단히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한번 끊고요.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다시 계속 모여는 계시지만 네. 다시 열띤 토론 2부에서는 좀 더 가볍고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